16에서 19번. 자, 요거는 이제 나미브 사막과 관련된 이제 요건데, 엄밀히 말하면 물이 굴러가냐 붙어 있냐 이걸 묻는 지문이라고 봐요. 자, 보면은 나미브 사막은 강수량이 극히 적대. 비가 안 오는데, 벵겔라 해류의 영향으로 안개는 자주 형성이 된대. 자, 사막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물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 안개가 자주 형성되는 거는 이걸 활용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건데, 자, 여기 이 나미브 사막에 살고 있는 딱정벌레는 등판의 미세 구조와 물방울을 입 쪽으로 유도하는 행동을 통해 이 안개를 수분 자원으로 삼는데. 자, 그러면은 뭐에 대한 글이 될 것 같아요? 딱정벌레는 어떻게 이 사막에서 물을 만들어 마실까? 자, 보면은 이제 딱정벌레의 등판은 친수성과 소수성 성질이 교차하는 복합 구조로 되어 있다. 자, 이 관련된 지문이 고3 수능 특강인가? 거기인가 아니면 모의고사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친수와 소수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대부분 친수랑 소수가 뭔지 오늘 처음 들어봤을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자, 교차는 복합 구조래. 자, 잘 보자. 곡면인 등판 표면에는 미세한 돔 형태의 돌기, 요거 말하죠. 자, 요게 있는데 이 돌기의 꼭대기 부분은 물과 결합하기 쉬운 친수성을 띈대. 그러면은 친수성이라고 하는 특징은 물과 결합하기 쉽다라고 하는 말이거든. 뭐가? 이 돌기 내지 등판이. 자, 반면 돌기 옆면과 돌기 사이의 바닥면은 왁스와 유사한 성분으로 되어 있어 물을 배척하는 소수성을 띈대요. 자, 왁스 뭔지 알죠? 기름기잖아, 그치? 자, 이 기름기, 예를 들어 왁스를 손에 이렇게 막 바른 다음에 여기 물을 똥 하고 떨어뜨려. 그 물은 어떻게 돼? 이 위에서 막 굴러다니지. 흐른다기보다는. 자, 그게 손 표면과 물방울이 결합을 안 하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여기서는 물을 배척한다고. 자, 그러면 어떤 표면에 물이 붙어 있으려고 한다. 그걸 소수성. 그리고 친수성은 이 손 표면에서 최대한 떨어져 있으려고 한다. 요걸 소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나오는 요게 있는데, 자, 고체 A가 있고 고체 B가 있어요. 막 각도 나오고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모양을 잘 봐봐. 자, 지금 요 모양을 조금 옮겨보면은 물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도 있고, 자, 물이 표면에 이렇게 붙어 있을 때도 있어. 자, 이게 왜 그런 거였냐? 표면에 안 붙어 있으려고 하니까 동그란 모양으로 최대한 표면적을 줄이려고 하는 거고, 자, 많이 붙어 있으려고 하니까 자, 넓게 축 퍼지는 모양이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소수성이 뭐예요? 소수성이 요쪽. 자, 이쪽은 친수성이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젖음성이 크면 친수성, 작으면 소수성이라고 하는데, 많이 젖는다라고 뜻이야. 자, 당연히 물이 많이 쫙 퍼져 있는 게 더 젖어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젖음성이 크다라고 하는, 자, 젖음성이라고 하는 친구는 친수성이 더 크다. 요런 말이 나온 거지. 요거 이해하면 돼요, 오늘. 자, 먼저 딱정벌레의 등판에 나타나는 젖음성의 이질적인 분포는 안개 속의 미세물 입자를 포집하고 이동시키는 핵심 원리래요. 자, 여기까지가 1문단이야, 1문단. 자, 그러면 1문단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는 친수성과 소수성의 이제 개념 정의와 특징을 이해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문단에 가시면은 접촉각과 표면 에너지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대. 자, 이 접촉각이라는 게 뭐냐면 액체가 고체 표면 위에 놓일 때, 자,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액체 표면이 고체 표면과 이루는 각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에 그림 보면은 여기 각도 나오지, 그쵸? 자, 이 각도가 이제 90도를 넘어가냐 90도가 안 되냐라고 하는 말인데, 자, 어디서부터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도, 요 말이야. 자, 누가 봐도 여기 90도 지점이면은 90도를 한참 넘어가잖아, 그치? 그리고 친수성은 90도의 안쪽으로 들어오죠. 예를 들어 60도다라고 하면은 이 친구는 90도를 기준으로 하면은 소수성에 가까워, 친수성에 가까워? 친수에 가까운 거지. 근데 150도래. 그러면은 소수성에 가까운 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각도의 수치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자, 여기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응집력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요. 자, 응집력은 액체 분자끼리 뭉치라는 힘이고, 부착력은 액체 분자가 고체 표면에 달라붙으라는 힘이다. 그러면은 이 둘 중에, 자, 요 둘 중에 응집력이 큰 친구는 누구겠어? 소수. 소수가 되겠지. 왜? 물방울끼리 서로 모이려니까 요런 구체 모양을 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응집성은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부착력이라고 하는 친구는 친수에 가깝겠지. 자, 이 고체 표면에 최대한 붙어 있으려는 성질이니까. 자, 요 관계를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접촉각과 관련된 90도
90도보다 작아져 친수성, 90도보다 넘어지면은 이제 소수성.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산문답 보세요. 딱정벌레 등판에서 물의 표면과 물의 표집과 이동은 친수성과 소수성의 차이에 의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안개가 낀 새벽에 바람이 불어오면은 공기 중에 미세한 물입자는 돌기 꼭대기에 충돌한대요. 자, 친수성 표면은 표면 에너지가 높아 물입자가 즉시 흡착되어 응축핵을 형성한다. 자, 이후 물입자와의 지속적인 충돌로 물방울들이 합쳐져 그 부피가 커지는데 물방울의 무게가 부착력을 넘어서는 임계점에 도달을 하면 중력에 의해 아래로 떨어진대. 자, 부착할 수 있는 최대 힘이 있는데, 자, 이걸 넘어서서 물이 많이 쌓여. 그러면은 무게가 무거워지니까, 자, 이 등판에서부터 쭈르르 하고 아래로 떨어지는 거지. 그쵸? 이때 돌기 꼭대기를 제외한 소수성 부분은 낮은 표면 에너지로 인해 물방울과의 높은 접촉각을 유지하므로 물방울이 표면에 퍼지지 않고 구형을 유지하게 돕는데요. 자, 그래서 이 딱정벌레가 있으면 딱정벌레 등판에서 물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무게가 많이 되면은 계속 붙어 있으려는 성질이 강한, 자, 이 부분은 친수성이 강해야 돼. 그래야 물을 많이 모을 수 있어. 그럼 물을 최대한 많이 모으고 그러면은 계속 이제 모이니까 이 상태가 되겠지. 무게가 너무 많아지면은 이제 여기 부착력을 잃고 밑으로 떨어진단 말이지. 근데 밑으로 떨어질 때 물이 촤 하고 다 퍼져. 그러면은 입으로 한 번에 들어가는 양이 적어질 거란 말이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물총을 가져가가지고 입을 딱 벌려가지고 찌익 하고 쏴요. 그러면은 여기로 이제 물이 집중되니까 입 안으로 바로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치? 근데 그 있잖아. 그 뭐지? 여름에 분수 같은 것 중에 되게 물안개처럼 퓨 하고 나오는 거 있지. 대공 같은 데 있는 거. 그런 데 가면은 앞만 입 벌리고 해봤자 목을 축일 수가 없지. 그치? 이 몸 전신에 물이 퍼지니까 그래. 한 곳으로 집중을 하려면 떨어지는 와중에 응집력이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딱정벌레의 표면은 친수성, 이 등판은,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는 와중에는 이제 소수성의 성질을 띠도록 배치가 돼야 돼. 그걸 단계적으로 설명하는 거지. 그래서 떨어져요. 이때 돌기 꼭대기를 제외한 소수성 부분은 낮은 표면 에너지로 인해 물방울과의 높은 접촉각을 유지하므로 물방울이 표면에 퍼지지 않고 구형을 유지하게 돕는다. 이는 물방울과 표면 사이의 마찰점을 극소화해서 미세한 경사의 유도로만 있어도 이제 입까지 쉽게 흘러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쫙 하고 다 퍼져버리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동글동글 모은 친구를 하나로 응축한 채로 입 구멍까지 축 하고 흘러 들어가게 만드는 거지. 자, 그렇게 뭘 한대요? 안개가 있는 상황에서도 마실 물을 만들어내는 게 이 딱정벌레의 원리라는 거지. 자, 그리고 4문단. 나미브 사막 딱정벌레들은 이러한 구조적 효율성을 활용해 생존을 위한 행동을 더욱 강화한대. 자, 이 딱정벌레는 안개가 짙어지면 짧은 시간 동안 물구나무를 서듯 꽁무니를 들어올려 몸을 지면과 23도를 유지하는 안개쬐기 자세를 취한대. 자, 그러면 이 안개쬐기는 최대한 이 안개를 몸으로 많이 맞을 수 있는 자세.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한대? 물구나무를 서듯 꽁무니를 들어올려 몸을 지면과 23도로 유지하는데, 자, 뭐 이런 자세로 볼까? 이런 자세로 하면은 이 자세가 이제 안개를 포집하는 데는 되게 도움이 된다는데, 대신 포식자에게 노출될 위험은 높인데, 눈에 띄잖아. 내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랑 내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 눈에 띄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제 노출될 위험을 높이긴 하는데, 안개 입자가 등판 돌기에 충돌할 확률을 높여서 물방울이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 이게 문맥형 문제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적화 전략의 특성은 딱정벌레가 생존을 위해 선택을 했대. 자, 생존은 두 군데서 선택해야 돼. 우리가 천적을 덜 만나는 선택도 해야 되고, 물을 마시는 것도 생존을 위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 딱정벌레는 왜 안개쬐기 자세를 해? 천적을 만나는 것보다 내가 물을 마셔서 생존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게 바로 최적화 전략인 거야. 오케이? 문맥 문제로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지문이고. 자, 문제 바로 볼까? 윗글의 표제와 부제랭.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자, 표제를 기준으로 먼저 쫙 걸러주면 돼요. 자, 요 글은 물의 친수성과 소수성을 설명하는 글이야? 딱정벌레가 물을 먹는 원리를 설명하는 글이야? 친수와 소수는 딱정벌레가 물을 먹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 설명일 뿐이야. 핵심은 딱정벌레야, 딱정벌레. 자, 그렇기 때문에 두두두두 치고 나미브 사막 딱정벌레의 수분 획득 원리와 방법. 자, 부제는요, 이걸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면 되지. 등판 구조와 특정 행동을 중심으로. 특정 행동이 뭔데? 이거.
자, 그래서 답은 5번으로 바로 고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17번. 자, 윗글에 대한 이해네. 자, 유리나 금속의 표면 에너지는 소수성 물질의 표면 에너지보다 높다. 자, 우리가 표면 에너지가 높으면은, 그냥 표면 에너지가 여기거든. 여기 에너지가 높으면은 물을 훨씬 더 잡아둘 수 있대요. 그럼 친수성이 강하겠죠. 그래서 소수성 물질보다 더 높다라고 하는 말이고. 자, 남이부 사막 딱정벌레는 등판 구조를 활용해 물입자를 포집하고 이동시킨다. 오케이. 자, 3번. 남이부 사막 딱정벌레는 벵겔라 해류의 영향으로 형성된 안개를 수분 공구원으로 활용한다. 자, 접촉각은 고체 표면 위에 놓인 액체가 기체와 만나는 부분에서 액체 표면과 고체 표면이 이루는 각도이다. 오케이. 자, 5번. 남이부 사막 딱정벌레의 돌기 꼭대기에 맺힌 물방울은 그 무게가 부착력보다 작아지는 시점에 굴러 떨어진다? 아니죠. 자, 부착할 수 있는 최대 힘을 넘어서면 굴러 떨어지는 거지. 그쵸? 자, 우리가 그런 거지. 너가 이제 여기에 휴지를 동그랗게 말아서 들고 있어. 계속 들고 있잖아. 그치? 근데 내가 점점 늘려. 여기에 귤을 얹어. 들 수 있어. 근데 한 3시간 들고 있긴 힘들 것 같아. 그리고 수박을 여기에 얹어. 한 1분도 버티기 힘들 것 같아. 그치? 이 무슨 말이야? 무게가 커지면 견디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 그쵸? 그 말이, 자, 이 물의 무게가 커지면 부착력이 약해진다는 똑같은 말. 자, 그러면 부착력보다 작아지는 시점이 아니라 부착력보다 커지는 시점이겠지. 그죠? 자, 17번은 그래서 5번인 거고. 자, 다음 18번. 자, 기억에 대한 이해네. 자, 우리 이미 이해했습니다. 최적화 전략이래. 천적으로부터의 생존보다 물을 먹는 게 더 중요해. 자, 그 맥락은 2번에 있는 거지. 그쵸? 감수에 대해 위험보다 획득할 수 있는 이익이 클 때 취하는 행동 전략이다. 자, 문제 없습니다. 자, 다음 19번.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내용을 이해하는 거래. 자, 보면은 초친수성, 초소수성으로 정의를 한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는 여기에 있는 글을 보고 뭘 구분해야 돼요? 아, A랑 B는 접촉각이 7과 40이니까 90도가 안 되네. 자, 90도가 안 되네라고 하는 말은 친수성 물질들이죠. 그치? 각이 작은 애들이니까. 자, 근데 C랑 D는 어때? 90도를 넘어가죠. 하나는 105도, 하나는 160도니까. 자, 이 친구들은 접촉각이 90도를 넘어가는 소수성 물질들이다. 이렇게 구분을 먼저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는 선지는 그대로 가면 돼요. 자, 물입자와의 부착력이 가장 강한 물질인 A는, 자, 물입자와의 부착력이 가장 강하다라고 하는 말은, 자, 여기에 최대한 붙어 있으려고 한다고. 그럼 제일 퍼져 있는 모양이겠죠? 그럼 이 접촉각은 가장 작은 친구니까 A가 맞지. A는 7도밖에 안 되니까. 자, 접촉각이 90보다 낮은 친수성 물질인 B는 부착력이 응집력보다 크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B 같은 친구는 이제 보자. 부착력이 응집력보다 크다라고 하는 말이니까 응집력은 이게 계속 동글동글 모이려는 성질이고 부착력은 퍼지려는 성질이니까 친수성의 각도에서는 부착력이 더 큰 게 맞죠. 자, 다음 돌기 꼭대기에 A. 자, 돌기 옆면에 D를 코팅하면 수분 포집과 이동에 가장 효율적이다. 그쵸? 자, A랑 D니까 잘 이제 부착되게 만드냐. 자, 여기는 잘 떨어지게 만드냐. 그 다음 4번. 자, 돌기의 옆면에 C를 코팅하는 것보다 A를 코팅하는 것이 유도로의 역할을 하는데 적합하다라고 하는데, 자, 코팅이죠. 자, 돌기의 옆면은 이 물이 동글동글 해가지고 잘 흘러내려야 돼. 자, 그러면 소수성 물질이어야겠지. 근데 C랑 A를 비교하면 C는 완전 친수성이잖아. 그치? 이거는 이 딱정벌레 옆면은 부적합하겠죠. 그러면은 적합이 아니라는 거지. 자, 요렇게 이제 첫 번째 지문, 비문학 두 번째 지문이죠. 자, 이 친구를 끝내고. 자, 그 다음 우리 20에서 23번 철학 지문입니다. 철학 지문. 보세요. 자, 철학자들은 철학이 시작된 이래로 생각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했는데, 자, 그 중에서도 핵심 화제는 생각이고, 자, 이 생각을 언제 하느냐에 대한 이제 여러 견해가 있대. 이를 정리하면은 여러 상황에서 생각이 일어나는 조건에 대해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여러 사람들, 여러 철학자들의 의견이 나옵니다. 체크 잘 해두시고. 하이데거는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할 때 생각이 일어난다라고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는 인간이 생각한다는 것을 당연한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대. 하이데거는 특별하게 의식하지 않은 채 어떤 것과 관계한다는 의미로 손 안에 있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대. 요건 이제 수능특강 독서에도 나왔던 주제거든. 자, 여기 예를 들어 손 안에 있으면 문이 평소와 다름없이 잘 열릴 때 손잡이와 문이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도 안 한대. 잘 봐. 넌 숨을 쉬잖아. 그치?
숨 쉬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해? 안 하죠. 근데 내가 지금 하연아 너 지금 숨 쉬고 있지? 라고 하는 순간 숨 쉬는 걸 의식을 해. 그렇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네? 라거나 아니면 평소에는 잘 쉬고 있다가 우리가 이제 격한 운동을 해가지고 숨이 많이 차. 그러면은 평소랑 숨 쉬는 게 좀 다르잖아. 그치? 그럴 때는 지금 숨이 너무 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한단 말이지. 자, 이게 바로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람은 생각이라는 걸 한다. 그러면은 손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익숙한 상태니까 이때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소리고, 손 안에 있지 않음이라고 할 때 생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이는 자기 행동에 대해 자기 모습을 의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는 손 안에 있지 않음의 상황, 즉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할 때 인간이 생각한다라고 본 사람이래.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들레즈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들레즈라고 하는 사람은 예기치 못한 사건을 우연히 마주쳤을 때라고 하니까 예기치 못한 사건은 누구랑 좀 유사해? 아까 우리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하죠. 자, 이때 이를 이번에는 좀 추가한다. 아까는 예기치 못한 사건이 그러니까 일어나고 그걸 인식을 할 때 나 지금 숨이 너무 차네? 이런 걸 인식할 때 생각을 하는데, 들레즈는 이걸 해석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일어나는데, 예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는 하이데거처럼 생각은 기본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건과의 만남에서부터 발생한다고 봤는데, 들레즈는 생각이 사건과의 우연한 마주침에서부터 비자발적으로 발생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비자발적이라고 하는 말은 낯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생각이 일어나도록 강제한다는 거예요. 자, 늘 무표정으로 일찍 집에 오던 동생이 매우 늦은 시간에 귀가를 했대. 근데 평소랑은 다르게 되게 웃으면서 들어와. 자, 그러면은 동생의 미소, 상기된 얼굴, 흥얼거리는 노래에 관해 해석을 하는 거지. 자, 이게 무슨 말이야? 동생 왜 저럴까? 평소랑 다른데 왜 저럴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까를 해석해 볼 때 우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는, 문맥형 문제로 나올 것 같아요. 이는 일종의 자기 배려로서 낯섦과 불편함을 친숙함과 편안함으로 전환하려는 과정에 해당된대. 자, 이 무슨 말이야? 평소에 동생이 항상 무표정으로 들어와. 근데 어느 날은 빵실빵실 웃으면서 들어와. 그래서 괜히 동생이 웃는 게 난 불편해. 평소랑 다르잖아. 그치?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해석을 해가지고 동생이 왜 그런지를 알게 됐어. 그러면은 궁금증이 해소됐잖아요. 해소되는 거를 우린 뭐다? 불편함을 친숙함과 편안함으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거지. 자, 이거는 해석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억은. 그 다음 또한 생각이 일어나는 조건에는 무의미를 들 수가 있다. 무의미 또 뭐야? 자, 여기 또 새로운 사람이 나온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는데, 자, 이 사람은 어떤 사과가 붉으면서도 동시에 붉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되는데, 이걸 우리 일종의 역설이라고 하잖아요. 사과가 붉으면서 붉지 않을 수는 없지. 자, 이런 표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기 때문이래요. 결국 붉으면서 붉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붉다는 건지 붉지 않다는 건지 확정을 안 내려주잖아. 그러니까 정보를 안 주는 거라고. 이걸 무의미라 그래요. 자, 일반적으로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는 것을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들레즈 다시 나왔죠. 무의미가 단순히 의미가 결여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모순된 두 의미를 포함해 그 사이에 더 많은 의미가 공존할 수 있다라고 한대요. 자, 요 대표적인 예시가, 자, 우리 시에 보는 역설법이라고 하는 거 배우지. 그치? 역설법이 뭐야? 표현상의 모순을 통해 화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를 더 잘 드러내는 방식이잖아. 그치? 이 역설법이라고 하는 용어는 의미가 없어? 있죠? 이 안에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를 오히려 담아냈잖아. 이 말이 지금 들레즈가 하는 이 말이랑 똑같은 거야. 여러 의미가 공존할 수 있다는 거. 자, 예를 들어 사랑이면서도 사랑이 아니다 라고 하는 상황은 무의미한 게 아니라 사랑과 사랑이 아닌 것 사이에 매우 많은 생각을 유발하는데, 그래서 옛날 노래 중에 있어요. 이름 뭐였더라? 제목이, 가사밖에 기억 안 난다.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는 가까운, 이런 편이 있거든. 어떤 남녀 간의 사이를 비유한 표현인데, 사랑보다는 좀 멀대. 근데 이제 우정보다는 조금 가깝대. 우리 둘의 사이가. 그러면은 이 친구들의 사이는 어떤 사이야 지금? 사랑하는 사이야? 아니면 친구인 거야?
완벽하게 사랑하는 사이도 아니고 완벽하게 이게 친구다라고 하는 사이도 아니잖아, 그치? 자, 이런 걸 우리는 지금 뭘 탄다라고 해? 썸 탄다라고 하잖아. 아니면 이제 좀 옛날 말이긴 한데 이거를 이제 삼귀다라고 하나요? 삼귀다? 사귀는 거 아니고 이제 남사친 여사친이긴 한데 얘네들은 좀만 아니 이미 사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물어보면 사귀는 건 아닌데 되게 애매한 사이 있잖아. 자, 요런 표현들 요런 표현들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게 요 들레즈 입장이라고. 자, 결국 이 무의미는 우리에게 의미를 채우게 하여 생각하도록 한대요. 그러면은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 가까운 이 표현을 생각해보면 얘네들은 도대체 무슨 사이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단. 이 밖에도 어떤 존재를 단독적이고 교환 불가능한 존재라고 인식할 때 생각이 나는데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잘 봐. 인간은 타자를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하는데 교환 가능하다, 교환 불가능한 존재다. 자, 다른 말로 하면 대체 가능하냐, 대체 불가능하냐예요. 요 예시가 뭐가 있냐면은 자, 어떤 절대자가 자, 요 사람한테 양자택일을 강요를 해요. 자, 밑에 보면은 자, 여기 보세요. 봐봐. 키에르케고르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절대자의 명령 앞에 깊이 생각하는 아버지의 예를 드는데, 자, 아들은 대체 불가능해, 안 불가능해? 대체 불가능하죠. 아들이 어떻게 대체 불가능해? 그치. 근데 절대자가 아들을 제물로 바치래. 자, 그러면은 당연히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게 돼. 절대자가 명령을 했으니까 제물로 바쳐야 되냐? 아니면 우리 아들은 대체 불가능하니까 안 되냐? 만약에 아들이 교환 가능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임금님의 명령을 따랐을 거예요. 근데 그걸 따르지 않고 갈등을 하는 것 자체가 교환 불가능한 존재로 아들을 보고 있다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딜레마를 끌어안고 깊이 고뇌한 것은 진정한 사유행위와 맞닿아 있다. 그러니까 교환 불가능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걸 제물로 바쳐야 되나 안 바쳐야 되냐라고 뭘 하게 된다고?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된다. 요런 말이에요. 자, 이 마지막 지문이 조금 철학자들도 많고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 자, 문제 보시면은 윗글 내용 정리 방식이래. 화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병렬적으로 제시한다. 우리 병렬적으로라고 하는 말은 나열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관점은 생각이라고 하는 건 언제 일어나느냐에 따른 철학자들의 여러 견해를 소개했지. 그렇기 때문에 1번 바로 답을 골라줘도 돼. 자, 2번은요. 21번은 윗글 읽고 이해한 내용이래요. 자, 하이데거는 문이 평소처럼 잘 열리는 상황. 자, 이거는 의식을 안 하는 상황이잖아. 우리는 언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문이 그냥 우리도 집 문 열 때 아무 생각 안 하고 띠띠띠띠 이때 별로 생각 안 하잖아. 그치? 이때 우리 집 비밀번호가 뭐였지? 아, 이 번호구나 하고 생각하고 누르지 않는단 말이야. 그리고 문 당연하게 열어. 근데 예를 들어 이제 비밀번호를 띠띠띠띠 눌렀는데 안 맞대. 안 맞고 이제 내가 막 집에 늦게 들어와가지고 막 엄마 카톡 왔어. 너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내가 비번 바꿨다. 이러면 그때 뭘 하게 돼? 이제 사람 생각이 나는 거 하게 되지. 내가 뭘 잘못했지? 하면서. 자,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잘 열리는 평소와 같은 상황에서는 생각을 안 한다고. 그 다음 2번. 하이데거는 자기 행동에 대해 자기 모습을 의식하는 것에서 생각이 일어난다. 이것도 문제 없죠. 자, 3번. 들레즈는 생각이 하나의 의미로 고정된다? 아니죠. 자, 들레즈라고 하는 친구는 아까 우리 지문을 잠깐 보면은 들레즈를 우리가 직접 설명한 부분은 3문단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을 우연히 마주쳤을 때 이걸 해석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인데, 자, 3번처럼 하나의 의미로 고정된다라고 하는 뜻은 굳이 언급을 하진 않았죠. 자, 그 다음 22번. 자, 문맥형 문제입니다. 잘 봐. 아까 우리 그거 자, 이 동생이 처음엔 평소에는 표정 못하다가 이제 막 엄청 웃으면서 들어오면은 괜히 불편하다 했죠. 그 불편함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문맥이니까, 자, 22번은 2번처럼 평소와 다른 상황에서 느낀 거북함을 해소하려는 거다 라고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마지막 23번입니다. 자, 들레즈의 입장에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라고 하는데,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느 사람의 관점이냐라고 하는, 자, 들레즈에 초점을 맞춰주시고, 자, 보기를 이해합시다. 자, 상황 1은요. 가는 사랑하는 나에게 자주 선물을 줬는데 그때마다 나는 항상 환하게 웃었대. 자, 항상 환하게 웃었으니까, 자, 요거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던 일이야. 자, 늘 하던 것처럼 가는 나에게 선물을 줬는데 오늘은 좀 달라. 평소와 달리 눈물을 흘렸대. 자, 들레즈 입장에서는 이 눈물을 흘린 걸 목도한 장면에서 불쾌함을 느낄 거예요. 불편함을.
그래서 이 이유를 알게 되고 이 이유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게 풀리면 편안해진다라고 하겠지. 자, 그 다음 상황이 다와 라는 오랜 우정을 나눈 친구 사이래. 다는 멀리 전학을 가는 라에게 우리는 헤어지지만 헤어지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한대. 자, 봐봐. 표면상으로는 이 두 표현이 뭘 이뤄요? 모순을 이루지. 근데 우리는 이 사이에 많은 의미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지. 뭐 예를 들어 몸은 헤어지지만 우리 마음은 헤어지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의도가 느껴지잖아. 자, 그러면 이것도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지점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이번엔 적절한 거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이 친구는 우리 답이 또 5번이었는데, 자, 1번부터 보면은 나의 눈물이 무의미한 것이라 인식하기 때문에 가에게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눈물은 평소와 다른 거잖아. 그치? 그럼 무의미한 게 아니죠. 자, 다음 2번. 나의 반응을 딜레마로 여겨 깊이 고뇌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이 딜레마로 여기는 상황은 아까 대체 가능하냐, 대체 불가능하냐, 교환 가능한 존재냐 불가능한 존재냐에서 나오는 말인데 나는 그 상황과 관련 없거든. 자, 다음 3번. 나의 눈물을 특별하게 인식하지 않은 채 어떤 것과 관계하는 상황으로 인식해 가에게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자, 나의 눈물을 특별하게 인식하지 않은 채라고 하는 이 말인데 나의 눈물은 의미가 있죠. 평소와는 다르니까. 자, 그래서 의식하지 않은 채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 자, 4번. 다의 편지를 읽고 그를 다른 친구로 대신할 수 없는 교환 불가능한 존재. 자, 이것도 지금 자 생각할 바가 아니라는 거지. 딜레마 상황이 아니거든요. 자, 다음 5번. 다가 쓴 모순된 표현 있죠. 자, 그리고 그 사이의 의미를 채우려는 과정에서 나에게 뭐가 일어난다. 생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 자, 상황 분석 문제기는 한데, 자, 그래도 이제, 고1 수준의 문제라면 이 정도는 생각이 가능하게 항상 만들어요. 자, 이걸 이제 변형하시는 거는 이제 선생님들의 몫이기는 한데, 자, 어쨌든 이렇게 23번까지 하시면, 우리 비문학 세 지문은 전부 다 끝나죠.